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디다가 밑줄을 해야 되냐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밑줄합니다. 다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밑줄하시고 거기다 뭘 써야 될까요? 거기다가 홍수 써봐요. 홍수. 이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실판 다시 와서 홍수가 말해주는 바가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고 갑에게도 책임이 없고 을에게도 책임이 없다. 이걸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황소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황소인도 채무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 그다음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어요. 을에게도 잘못이 없으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 역시 같이 뭐한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조문의 끝에 가봐요. 조문의 끝에 가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결국 여러분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다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잘 외우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다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다시 이쪽에 옵니다.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 되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뭐다? 위험 부담. 그다음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이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를 해보겠어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해서 538조가 있죠. 자, 먼저 1항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다시 268페이지 538조 제1항 두 번째 문장, 두 개의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 그럼 7번 다시 올까요? 7번 다시 와서 자, 이번에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된 겁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채권자죠. 그러니까 을의 잘못으로 그 말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도가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잘못으로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그러면 갑이란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갑 잘못 없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 대해서 지고 있는 황소인도 의무를 갑은 면한다, 면하지 않는다.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황소인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을의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갑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황소인도 의무는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죠. 왜 존속해야 되죠?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을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는 겁니다. 결국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끝에 가봐요. 끝에. 그래서 조문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돼 있죠? 조문의 끄트머리가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같다 동그라미 치고 같다. 같다가 말하는 게 뭘까요? 같다가 말하는 바를 첫 번째 문장에서 찾아서 쭉 밑줄 한번 해봐요. 같다가 뭘 말하는 거냐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같다의 뜻이에요. 자,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계약 체결한 건 1월 1일. 그다음 황소 인도 해주기로 한 게 3월 1일. 그러니까 3월 1일에 갑이 황소를 자기 트럭에다 싣고 그다음 을의 주소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을이 부재 중이었던 거예요. 부재 중. 황소 싣고 갖다 주러 갔는데 을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연락해도 연락이 닿지도 않고
황소를 다른 데 보관할 데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던 길에 병이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갑에 트럭하고 충돌이 돼서 황소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도 사실관계 이렇게 나오면 그 사실관계를 또 의심하거나 또 열받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얘는 왜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갖다 주러 갔는데 우리 부재 중이다. 이건 부재 중이다라는 건 목적물의 수령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내자 수령 지체. 그러니까 부재 중 나면 그게 생각이 나야 돼. 법적 논점이 생각이 나야 되고 열받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다음 수령 지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돌아오던 길 이건 뭘까요? 중의 중. 수령 지체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던 길에 그랬으니까 수령 지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병이 중앙선을 넘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 병이 중앙선을 넘었다. 이거 10대가 하시려고 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이 중앙선 넘었다.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병이 중앙선 넘었다는 걸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실관계 보고 법적인 논점이 잘 생각이 나야 돼요. 다시 부재 중 그랬으니까 뭐 생각나야 돼요? 이거 수령지체. 그다음 병이 중앙선 넘었다. 이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갑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에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럼 갑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황소 인도 의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다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해야 되겠죠. 왜 존속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중앙선 넘었다 이전에 을이 지금 수령을 뭐하고 있다가 지체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을이 황소 인도를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갑은 을에게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까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죠? 그걸 꼭 외우라는 겁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그 다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다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이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다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누구의 어떤 사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그다음 두 번째 무슨 지체 중?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자, 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칠판. 자,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이고 그다음 3월 1일에 황소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2월 1일에 홍수가 나서 황소가 떠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가분들한테 1,000만 원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시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황소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2월 1일에 홍수로 황소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럼 가분들한테 1,000만 원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죠? 이제 여러분 이제 말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홍수니까 뭘 말해주는 거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 그러면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들한테 1,000만 원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쪽으로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계약금 쪽으로 10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잔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잔금은 900만 원 되는 거죠. 그다음 2월 1일에 홍수로 황소가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가분들한테 잔금 900만 원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잔금이 900만 원이니까 일단 90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금 쪽으로 얼마 받았죠? 100만 원 받은 게 있잖아요. 그 1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 줘야 된다, 줄 필요 없다. 돌려? 줄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완전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죠.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 만약에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러면 계약금 얼마나 정할 것 같아요?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러면 계약금을 999만 9,999원을 정하겠죠. 계약금 아주 높게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갑이 뭘 바랄까요? 홍수가 나길 바라죠. 홍수가 나길 바라고 홍수가 났을 때
황소를 어떻게 할까요? 뭐 밀어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그 실전에 이런 일을 겪으면 계약금 진짜 돌려주기 싫단 말이에요. 돌려주기 싫은데 계약금 돌려주기 싫어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왜 돌려줘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계약금을 안 받았다면 갑은들한테 총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죠? 1,000만 원. 그러니까 갑에게 나야 되는 손해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조로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잔금이 900이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900만 원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계약금까지 받은 100만 원을 더해줘야만 1,0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계약금조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겠어요. 쭉 위로 올라오시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268페이지 맨 위에 268페이지 제일 위에 자 이렇게 채무자가 위험부담을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끝에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다음 밑줄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받았다면 밑줄 하시고 거기다가 뭘 써야 될까요? 계약금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받았다면 이 X 하시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끝에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그 용어는 필요 없고 뒤에 끝에 반환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이쪽에 와서 칠판 자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세 가지가 뭐죠?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됐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뭐다?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위험부담의 경우에 위험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가 뭐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그다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없는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두 번째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자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